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좌관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재송부 시한을 모레인 24일로 정했는데 25일부터는 임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강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실상의 임명 강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목요일인 오는 24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한 겁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차에 이어 재송부 시한마저 지나면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인 오는 25일부턴 강 후보자를 여가부 장관직에 앉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 후보자의 이른바 갑질 논란에 대한 이견으로 여야 합의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정면 돌파에 나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금주 내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 외에 채택 시한을 넘긴 장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인데 시한은 역시 24일로 갔습니다. 초대 내각을 서둘러 출범시켜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12.3 비상계엄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자진 사퇴 형식을 취했지만 여권 내 거센 비판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강준욱 비서관은 자진 사퇴를 통해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후임도 보수 진영에서 뽑는다는 방침인데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사검증 논란에 대통령실은 인수위 없는 정부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에선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보좌진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강 후보자를 엄호하는 정부, 여당 인사의 부적절한 발언까지 잇따르면서 내심 반사 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처럼 역공 기회를 잡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강선우 후보자 갑질 논란을 부각했습니다. 공무원 인사를 총괄하시는 분께서 그냥 강선우 후보자 관련된 이슈가 뭔지를 모릅니까? 우선 저희 집에 텔레비전도 없고 신문도 안 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사적인 심부름을 불만 없이 해내는 보좌진이 있다는 민주당 의원의 옹호 발언까지 터지면서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공식 메시지만 5개 넘게 쏟아냈습니다. 보좌진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다. 강 후보자도 보좌관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준 적 있느냐 등 맹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문지석 민주당 의원은 딸 같아서 그랬다는 파렴치한 성추행범들이나 할 법한 2차 가해 발언을 늘어놨습니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도 강 후보자 1명 지키겠다고 보좌진 2,700여 명을 모욕해야겠느냐며 갑질을 미담처럼 얘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불통 정부라는 것을 자인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병역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안규백 의원을 콕 집어 언급해 다음 표적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윤희숙 혁신안과 전한길 씨 입당 또 특검 수사 등으로 바람 잘 날 없던 국민의힘은 강선우 변수가 장기화하면서 민심에서 반사 이익을 얻을 거로 기대하는 표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새 정부 우군인 진보 지지층에서도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비토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민주당은 엄호의 진땀을 빼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말실수가 나오는 등 전반적으로 발걸음이 꼬이는 모양새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후보자 임명 강행 움직임을 재확인하자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내린 평가입니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우군들은 연일 강선우 반대 성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갑질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인식도 함량 미달이라고 지적합니다. 함께 광장에 섰던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존중한다면 지금 즉시 강선우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강하게 요청해야 마땅합니다.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전문성과 역량에는 문제가 없다고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보여준 어떤 성실성과 능력 이런 것들을 보고 갑질 의혹도 기본적으로는 엄호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매끄럽진 않습니다. 지도부는 보좌진과 일반 직장인은 다르다라는 말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지금 보좌진 중에서도 열심히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만이 없이 또 이렇게 잘 해내는 보좌진도 있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를 비판하며 보좌진 처우 개선 카드를 꺼내 들면서도 정작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민주당도 냉랭한 여론을 알고는 있지만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강행 의지를 확인한 만큼 반기를 들 수 없다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제19 감싸기라는 지적 속에 민주당의 고질적 약점인 이른바 내로남불 프레임까지 부각되고 있어 방어 전략이 마땅치 않은 모습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이미 통과한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들은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신임 장관들의 포부를 듣고 책임감을 당부했는데 일부 공직자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도 내놨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인사청문회 관문을 통과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제가를 받은 초대 장관들이 노타의 차림으로 회의장에 들어섭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새로 인선된 장관들이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함께 자리한 겁니다. 신임 장관들은 장관직을 맡은 소감과 함께 검찰개혁부터 의료개혁, 관세 협상까지 각 부처 수건사업과 당면한 과제, 완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환영 인사와 함께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하나하나가 우리 5,200만 국민들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또 이 나라 미래에 시금석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수해복구 대책을 언급하면서는 신상 필벌을 중심으로 한 공직기강 다잡기에도 나섰습니다. 폭우로 자기 지역 피해가 큰 상황에서 야유회에 참석한 구리시장을 사실상 콕 집어 비판한 겁니다.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그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도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국민 고통에 더 예민해지겠다며 주민 일상 회복을 위한 정책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예방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며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연재해 종합대응 시스템 구축도 총리에게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의 죽음이 너무 많다며 산업재해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 안전이 당분간 이 대통령 행보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박정훈 대령에 대한 모해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수사 외압 의혹의 발단이 된 윤 전 대통령 경로서를 박 대령에게 처음 전달한 인물로 지목돼 왔습니다. 하지만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 단장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른바 VIP 경로서를 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박정훈 단장 처벌을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했다고 보고 모해 위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드론 작전 사령부가 북한에 투입한 무인기가 추락한 뒤 사실 은폐를 위해 보고서를 허위로 꾸민 정황을 내란 특검팀에 포착했습니다. 특검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취임 전부터 작전을 보고받았다는 이른바 비선 보고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드론 사령부가 작성한 숙달 비행훈련 문건입니다. 문서에는 지난해 10월 15일 무인기 2대가 백령도 부근에서 비행훈련을 진행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훈련 중 무인기 한 대가 원인 이상의 이유로 파손됐다는 보고서가 국방부 감사관실에 접수됩니다.
그런데 특검은 이렇게 작성된 문서들이 모두 허위일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8일 밤 평양으로 날아간 무인기 가운데 한 대가 추락해 돌아오지 못하자 이를 숨기기 위해 급하게 훈련 문건과 보고서를 꾸몄단 겁니다. 실제 군 내부 관계자를 통해선 상부에서 정상 비행 중 없어진 것처럼 보고서에 쓰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확보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김용대 사령관이 허위 공문서 작성에 관여한 거로 보고 있는 특검은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사실관계는 인정한 거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 드론사 작전 관련 보고를 받아온 정황도 포착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군과는 무관한 민간인에게 군의 기밀 작전 정보가 흘러나간 셈인데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지휘계통을 어기고 작전에 관여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함께 관여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며 관련 혐의를 다시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군인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판단이 옳았는지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내란 특검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가 특검 수사가 정치 수사라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며 기소의 배경이 된 범죄 사실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본다면서 특검 수사가 정치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논박할 가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집사 김예성 씨의 차명 회사로 의심되는 이노베스트 코리아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내일은 김 씨의 부인 정모 씨와 또 IMS 모빌리티에 투자한 기업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합니다. 이미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일가 집사 김예성 씨의 지인이자 김 씨의 차명 회사로 의심되는 이노베스트 코리아 전 대표 윤재현 씨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정부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제가 받은 윤 씨는 IMS 모빌리티가 184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고 지분을 매각해 46억 원을 챙길 당시 이노베스트 코리아의 대표였는데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가 집사 아내 정모 씨로 등재돼 있어 차명회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해외로 출국한 김 씨가 소환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받아 여권 무효화 절차를 밟고 있는 특검은 국내에 있는 아내 정모 씨를 먼저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내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는데 정 씨가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카카오 모빌리티와 키움증권, 한국증권금융경영진을 소환한 특검은 IMS 모빌리티에 투자한 기업에 대한 조사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관계자를, 오후 2시에는 JB우리캐피탈 관계자를 소환합니다. 유니크와 중동파이낸스 관계자에게는 모레 오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17일 소환을 통보받은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조 부회장 측은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특검은 조 부회장 측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고 귀국일과 출석일을 알리지 않았다며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검이 다음 달 6일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기로 한 가운데 그 전에 집사 김 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미진입니다. 폭우가 쏟아진 경기 가평군에서는 피해 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사태로 캠핑장 곳곳이 무너져 내렸고 나무와 집기까지 휩쓸려 내려갔는데 통신조차 곳곳이 불량한 상태라 복구가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유서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지금 경기 가평군 마일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한 캠핑장 앞인데요. 제 뒤를 보시면 커다란 자동차가 완전히 꼬꾸라져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나무들도 함께 뒤엉켜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당시 산사태 상황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근처에 있는 얕은 강 쪽으로 와보겠습니다. 이곳은 캠핑장 앞에 있는 얕은 강인데요. 저쪽을 보시면 커다란 나무가 뿌리까지 뽑힌 채 쓰러져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캠핑장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원래 캠핑장이 운영되고 있었던 곳인데요. 원래 이쪽에는 각종 텐트와 캠핑에 쓰이는 집기들이 있었던 곳인데 지금은 산사태에 휩쓸려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공사 차량이 하나 멈춰 서 있는데요. 복구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사를 치우는 작업입니다. 저희 YTN 취재진이 이곳 캠핑장을 운영하는 사장님과 함께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당시 새벽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급하게 손님들을 위쪽 지대로 대피시키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현재 전기와 수도 모두 끊긴 상황이라 영업조차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복구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가평군 마일리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운전자 한 명이 숨진 경기 오산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오산시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보도에 오승훈 기자입니다. 파란색 상자를 들고 오산시청에 들어선 경찰 수사관들이 도로과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옹벽 붕괴 사고 전담 수사팀이 경기 오산시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본사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지난 16일 저녁 7시쯤 경기 오산시 가장동에 있는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지면서 도로를 달리던 차량을 덮쳐 40대 남성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뒷차량 운전자는 당시를 떠올리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 떨어졌고 얘 죽었구나 생각이 들었죠. 1초 1m 그것만 아니었으면 저 죽었다고. 그런데 앞서 평소 이곳을 지나던 시민과 경찰이 집안 침하 등 사고 징후를 포착해 오산시에 알렸던 사실이 YTN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여기 우측 집안이 이사의걸 그거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 관계자한테 그거를 얘기를 해서 이거 괜찮은 거냐 계속 물어봤고. 시커먼 물자국에 백태 현상까지 나타나는 등 상당 기간 옹벽 사이로 물이 흘러나온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관리 부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살펴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도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폭우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의 부적절한 대응과 관련해 긴급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재난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는지와 관계 공무원의 복무 기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점검할 것을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에 긴급 지시했습니다. 앞서 세종시에서는 폭우로 실종자가 발생했는데도 하루가 지나도록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경기도 구리시에서는 폭우가 내리는 상황에서 백경현 구리시장이 관내를 벗어나 야유회에서 노래하며 춤을 춘 사실이 확인돼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총격해 살해한 60대 남성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출석을 거부해 서류 심사만 이뤄졌는데 경찰 조사에서도 가정 불화가 있었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말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이현정 기자입니다. 인천 송도에서 30대 아들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60대 남성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해 서류 심사만 이뤄졌는데
출석을 거부한 사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씨는 송도 국제도시에 있는 아들 집에서 사제 총기를 여러 발 발사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아들과 며느리, 두 손주, 며느리의 지인까지 모인 자리였고 고성 없이 차분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는 가정 불화가 있었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20년 전쯤 전처와 이혼하고 아들과는 주기적으로 왕래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진술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총기 관련 전과는 없고요. 그다음에 정신병력도 역시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범행 후 차를 타고 달아났던 조 씨는 2시간 반 만에 서울 방배동에서 긴급 체포되는데 조수석과 트렁크에서 총신 11정과 산탄 86발 등이 발견됐습니다. 조 씨는 체포 뒤 경찰에 서울 쌍문동에 있는 주거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진술해 이웃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시너와 타이머 등으로 만든 사제 폭발물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 씨에게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에 더해 방화 예비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조 씨가 아들에게 총을 쏜 동기를 조사하고 총기와 폭발물을 만든 경위도 파악할 계획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24일까지 재송부해달라라고 국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런 신으로 보면 될까요? 지금 하루하루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빠르게 이제 인사 문제를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필요성도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임명되기까지 여러 가지 굴곡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처음 청와대 그 용산 브리핑에서는 31일로 얘기했는데 뭐 청문회에 대한 그런 보고서 채택은 10일까지 가능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이제는 임명을 하고 이제 인수위가 없는 정부에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장관 임명 이후에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대통령실이 오늘 브리핑을 오전하고 오후 이렇게 했는데 좀 달랐습니다, 내용이. 재송부 기한이 이제 크게 줄어든 건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재송부 기한은 기한으로 설정되어 있는 건 열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따로 윤석열 정부처럼 뭐 다음 날, 다다음 날 이런 방식으로 기한을 재설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던데 아마도 열흘, 그러니까 31일이 되겠죠.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재요청기간, 과거 사례, 그리고 국방부, 보훈부의 재요청기한이 이번 주 토요일 7월 26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7월 20일부터 사흘이 경과한 7월 24일까지로 정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이 지금 들으신 것처럼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재송부 기한을 31일로 예상을 했습니다. 대변인이. 근데 오후에 갑자기 이제 이틀 뒤죠. 24일로 기한을 못 박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왜 바뀌었을까요? 아무래도 원래 이제 열흘이라는 기간을 두고 이제 했었는데 지금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그런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여가부 장관이었던 정영애 장관도 새롭게 또 강선우 의원이 전혀 관계없는 예산에 대한 어떤 예산 갑질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또 여전히 민주당 보좌진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당 외부에서는 조국신당이라든지 민노당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다른 어떤 진보 단체들, 당들, 그다음에 여성 단체들이라든지 또 참여연대 민노총까지도 지금 이제 사퇴하라는 이런 압박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빨리 뭐 시간을 두면 둘수록 오히려 더 불만이 더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좀 빨리 돌파하겠다는 그런 좀 의지가 좀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임명이 된다 할지라도 저는 이런 어떤 비판과 불만의 목소리가 수그러들겠느냐. 오히려 노무현 정부 때 예를 들면 이제 김병준 당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되고 난 다음에 이제 사퇴를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강선호 장관 후보자가 임명이 되더라도 문제가 여전히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면 제2의 조국 장관의 사례를 다시 밟을 수가 있다. 조국 장관 같은 경우도 임명된 지 35일 만에 이제 사퇴했던 길로 갔습니다. 그런 데서 지금 이 문제는 단순한 어떤 장관의 임명이 아닌 정권 어떤 지지율에도 영향이 있다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숙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들을 하셨다시피 오전 브리핑이 끝났을 때는 이걸 좀 여론 추이를 좀 더 본 뒤에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였다가 오후에 갑자기 이제 한 이틀 정도의 시간밖에 안 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비판 여론이 커질 것을 염려해서 줄어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의도는 명확히 알 수는 없죠. 근데 지금 이진숙 장관의 임명 철회 이후에 그렇다면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 상황에서 임명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여론이 잦아들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에 대한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은 당연히 대통령실이나 아니면은 민주당에서도 이 사안을 아주 민감하게 바라보면서 결정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고 아마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민주당 내에서 보좌진들과 의원들의 관계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정말 그 정치를 하면서 우리의 그런 보좌진들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다시 되돌아보고 반추하고 잘못된 것을 뭔가 이제는 개선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또한 그 민주당의 의원으로서 4년 동안 있었을 때 부적절한 처신이나 아니면 정말 의도하지 않게 상처를 줬던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비단 강선우 의원만의 문제일까 아니면 국회의원 300명의 여러 의정 활동에서의 문제일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시스템을 개선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번 사태를 통해서 같이 해결을 해야 된다는 좀 생각도 들고 하루하루가 마음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편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의원분들이 그런 얘기를 이제 공통적으로 하세요. 평소에 이제 너무나 가깝게 있어서 몰랐던 그런 이제 보좌진들과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을 다시 되짚어보는 그런 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던데, 근데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가 또 이제 관심인데 재송부하라고 했으니까요. 이제 해야 되는데 여가부 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네, 인선 의원. 어떻게 될까요? 채택이 될까요? 채택이 당연히 안 되겠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채택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국민 여론이 강선호 후보자는 안 된다는 것이 절대 다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 소속의 뭐 상임위원장이라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당연히 채택이 굉장히 좀 어려울 거라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저 같은 케이스는 21대 의원 시절에 한 명도 제가 나가라 하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예를 들어서 7급에서 5급으로 승진해서 나간다든지 시의원이 된다든지 그런 어떤 케이스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국회의원들도 어떤 그 동지적 관계를 맺고 국회 보좌관, 비서관들하고 저는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일부가 강선호 후보자 같은 그런 어떤 케이스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강선호 후보자는 갑질이 너무 해도 너무 심하다 그런 어떤 생각도 들기 때문에, 특히 당하는 보좌관, 비서관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고, 이런 것들이 민주당 어떤 보좌진 협의, 민보협 그 이제 단톡방에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은 민주당 보좌진들한테 주는 마음의 상처도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굉장히 어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의원들을 대신해서 어떤 그 여러 가지 숨어서 역할을 한다는 어떤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비대 어떤 수리라든지 쓰레기 어떤 분리수거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그런 것들이 어떤 지금까지 갖고 온 어떤 자긍심에 큰 상처를 저는 입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많은 의원 출신 분들 이렇게 아니면 이제 지금 현역 의원이신 분들이 다시 한번 그런 관계를 되짚어보는 시간이다. 반성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인데 민주당의 문진석 원내 수석 부대표가요. 강선호 후보자를 두둔하면서 했던 발언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이란 개념보다는 사실 직장이란 개념도 있지만요.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있거든요. 너무 이제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뭐 가끔 사적인 심부름을 아무 꺼리낌 없이 시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떤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는 보좌진도 있거든요. 나는 의원이 좋다. 뭐 내가 여기 직장이라 생각 안 하고 우리 의원과 동지적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보좌진도 있다. 네. 지금 뭐 아주 짧게 들으셨습니다만 오늘 인터뷰가 한 20분이었고 이 문제의 발언이 이어진 게 상당 부분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일단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보좌진과 의원 사이의 갑질은 일반적인 직장 내에서의 갑질과는 다르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직장에서의 상하 관계와 그 의원실 내에서의 보좌진과 의원의 관계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예전에 그 민주화 운동 하시던 운동관 분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보좌진이든 의원이든 그런 동지적 관계가 많았었죠. 그리고 보좌진 하다가 또 의원이 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누가 먼저 할 것이냐 막 이런 얘기들까지 있었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예전에는 맞았던 사실일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의 강선우 의원의 그런 이슈에 대해서 이 설명이 과연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냐는 또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제는 의원들도 많이 젊어지고 있고 보좌진들도 젊어지기 때문에 일부의 보좌진의 그런 직장은 또 직장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용하는 의원들은 또 당연히 상사로서의 그런 권력자일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지금의 시대에서는 저 설명이 100% 맞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내부에서도 이소영 의원 등 저 설명은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에 다른 의견을 내기도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사실은 갑질 논란이라고 되면은 해명하면 해명할수록 블랙홀에 빠지기 쉽거든요. 참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다.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장관으로서의 역할에서는 내가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국민들한테 정말 진솔한 모습으로 다가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어떤 설명도 사실은 오히려 더 이슈를 극대화하는 데 하나의 시발점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루하루가 계속 논란이 지속되는 거는 참으로 불편한 일이고요. 하루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정말 솔직한 심정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동지적인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동지인 보좌진의 음식물 쓰레기를 의원이 버려주고 변기를 수리해줬다면 그러니까 이 강선호 의원이 본인도 그렇게 했다면 뭐 인정하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진석 의원이 강선호 후보자를 좀 디펜스하려다 오히려 더 불을 지르는 그런 어떤 효과가 생기는 거죠. 오히려 일반 어떤 직장보다도 국회에서 국회의원과 보좌진 관계가 이제 동지적 관계라면 오히려 더 일반 직장보다는 좀 수평적인 관계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라든지 또 그런 어떤 비대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뭐 일상화처럼 한다든지 또는 10분마다 욕설에 가까운 어떤 문자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어떤 동지적 관계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더 과거 어떤 중세시대의 어떤 뭐 노예 내지는 어떤 종 같은 그런 어떤 개념으로 지금 우리가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또 문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 뭐 링컨 대통령이 알코올 중독자인 그랜트 장군을 뭐 임명을 해서 그 그랜트 장군이 뭐 남북 전쟁에서 있던 큰 역할을 했는 것에 또 비유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강선우 과연 그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으로서 잘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은 뭐 이렇게 입증된 게 있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제 비유를 하면서 좀 디펜스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무리하거나 혹은 또 오히려 더 이제 국민들을 이제 열받게 하면서 더 불을 지르는 그런 발언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디펜스를 하다가는 오히려 더 불을 지를 수밖에 없다. 이런 것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비단 이제 국민의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여당에서도 쓴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문진석 의원 같은 주장은 노동 감수성을 그동안 강조해온 지금 민주당과는 맞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최민희 의원도 이 이소영 의원의 이런 글에 좋아요를 누르면서 자신의 그 의원실 방에 있는 막내 보좌진한테 노동권, 처우 개선법 이런 것들을 마련하자. 한번 마련해봐라.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여당 내에서도 지금 좀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내부에서도 진솔한 얘기들이 많을 겁니다. 아직은 이렇게 분수처럼 터져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아름아름 그런 얘기들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도 생각해 보면은 또 코로나 시기에 의원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준비된 상황보다는 빠르게 의원이 되면서 좀 더 겸손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9명의 보좌진이 결국에는 국가의 세금으로 결국에는 채용이 되는 분인데 결국에는 의원이 뽑다 보니까 내가 주도권을 갖고서는 여기를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들 때문에 잠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상하 관계나 이 우월 관계에 있어서의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게 지나고 나니까 반성이 되더라고요. 고용주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나라의 세금으로 이제 월급을 받는 진짜 공무원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계속해서 지난 4년 동안 내가 잘나서 국회의원이 된 게 아니고 잠시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거라는 스스로의 마인드 컨트롤을 하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9명의 보좌진들을 얼마나 우리가 잘 케어하고 동료로서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했을 때 반성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아마 민주당 내 대다수의 의원들은 스스로를 아마 성찰하는 시간들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일 것이냐 아니면 우리 전체의 그런 시스템의 문제일 것이냐 같이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사적인 뭔가 부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국가를 위한 의정활동에 우리 보좌진들이 있는 거에 대한 제대로 된 교훈을 얻은 것인데 그렇다면 강선우 후보자가 임명이 돼서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더 의미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잦은 사태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리를 하고 더 나은 후보자를 내는 것이 이재명 정부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득이 될 것이냐 이런 좀 이제는 냉정한 판단을 하는 시간이 매우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홍 의원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여성단체 연합회에서도 지금 이제 그 잦은 사퇴를 요구를 하고 있고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그리고 이제 그 범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금 정의당하고 진보당 여기서도 이제 전부 이제 반대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단은 뭐 이틀이라는 시간을 줬습니다. 근데 오늘 지나버리면 뭐 이틀도 채 남지 않는 그런 시간인데 여기서 이 대통령의 입장 변화가 있을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뭐 시간적으로는 입장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많이 없어 보입니다. 여가부라는 곳이 그렇게 큰 부처는 아니죠. 뭐 예산도 적고 또 관련된 어떤 공무원이라든지 업무도 그렇게 큰 부처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또 민감한 부처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곳들이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좀 영향이 좀 큰 단체들이 아니겠습니까? 뭐 선거에서 정치에서 속된 말로 해서 뭐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무섭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여성 단체들과 또 민주당 어떤 그 진보 단체들의 상당 부분이 지금 강선우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런 비판이 있더라도 결국은 이제 본인과 가까웠던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넘어가겠다 하는 그런 좀 기조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낙마를 시켜도 저도 이 시간 때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강선우 후보자는 뭐 속된 말로 또 뭐 이부자리를 폈다 뭐 이런 게 상징적으로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가까운 어떤 그런 어떤 사례가
되는 것 같고 특히 어제 또 새롭게 임명된 그 김의겸 새만금 개발청장이라든지 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도 여러 가지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을 임명하겠다는 이런 어떤 인사의 어떤 그런 방침이 좀 강해서 강선우 후보자도 결국은 이제 임명할 것으로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이런 어떤 임명이 이재명 정권의 국민의 전 지지율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큰 타격이 되는 그런 단초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선우 후보자도 역시 뭐 현역 불패의 그런 어떤 전례들을 뭐 거스르지 않고 뭐 따를 것이다. 이제 그렇게들 예상을 하면서도 아까 이제 홍 의원님 말씀처럼 일단 임명은 하되 뭐 조기 사퇴하는 뭐 그런 수순을 밟을 것이다라는 이제 말씀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글쎄요, 그거는 그냥 카더라 통신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장관이라는 자리가 매우 무거운 자리이고 특히 제가 여가위 간사를 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가부가 어떤 조직인지 잘 아는데 매우 작고 사실 예산적으로도 대한민국 예산의 0.27%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부처이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우리 사회의 이슈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윤석열 정부와는 다른 여가부가 되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꼭 장관이 돼서 여가부를 일으켰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대로 된 사람을 임명해서 제대로 이 여가부를 살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젠더 이슈들 그리고 양성평등 이슈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돌봄과 뭐 한가족과 우리 그리고 청소년들의 문제 여러 가지의 중요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뒤로 밀리고 있어요. 특히 저출산 우리 시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여가부가 그동안에 사실은 제대로 기능을 못했죠. 근데 매우 중요하다는 건 우리 잼버리 때 참사 때 알지 않았습니까? 여가부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까 장관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까 잼버리가 완전히 국가 망신으로 가는 그런 우리가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후보 그리고 능력 있는 장관이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이재명 정부에서도 좋다.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저는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선우 후보가 또 장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루하루가 또 이슈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 정치는 생물이고 내일은 저희는 모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냉철한 판단 그리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대통령실도 끝까지 고민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크든 적든 뭐 하나 뭐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이제 부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이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이 계엄 옹호 발언 등으로 논란이 불거졌던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요 결국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됐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계엄 옹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책에 이제 출간되고 그런 어떤 역사관 내지는 그런 것들이 야당 지금 현재 우리 여당으로부터 그리고 진보 단체들부터 집중적으로 좀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자진 사퇴 형식으로 이제 물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첫 번째는 검증 과정에서 그럼 저런 어떤 야만의 민주주의라든지 저런 강준욱 전 비서관의 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몰랐냐?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는 당연히 이제 스크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명됐다는 것은 어쨌든 검증 과정에서 결국 이제 좀 큰 문제가 노출됐던 것이고, 그 다음에 검증에서 그렇게 이제 통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며칠 사이에 또 일부에서 또 비판이 있다고 해가지고 또 낙마가 되는 이런 어떤 과정이 그런 인사 시스템에 있어서 굉장히 좀 대통령실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혼란스럽다 이런 인식을 이제 국민들에게 좀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국민통합비서관이라는 자리가 보수 인사를 하겠다는 그런 어떤 취지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좀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사람을 검증을 해서 해야 되는데 검증도 문제가 되고 또 임명되자마자 또 며칠 있다가 이렇게 사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인사 시스템에 아직까지도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임명의 취지는 좋았으나 이제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 걸러내지 못한 부분.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 강준욱 비서관이 사퇴하면서 강선우 후보자 인사 논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좀 전에 이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역시 지명 철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강준욱 비서관 역시 이제 마찬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강 씨지만
그것을 국민들이 가름하게는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준욱 비서관 이슈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갖고 있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면에서의 뭐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일본의 식민사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네. 근본적으로 보수가 아니라 극우 인사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통합을 위해서 극우를 모셔야 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도 인정할 수 없고 특히나 네. 내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비상계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도 예. 지금 내란에 대한 특검이 일어나고 있고 내란 세력에 대한 뭔가 축출이 필요한 상황에서의 부적절함이라고 보이고요. 강선우 의원은 사실은 우리 민주당 인사이고요. 그리고 우리 당 내에서 성장해온 사람으로서 이분의 지금 이 갑질 의혹에 대해서 어디까지 우리 당이 어떤 냉철한 판단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내부의 그런 이슈들이 더 뼈아픈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강준욱 비서관의 그런 이슈로 이것을 가름할 수는 없을 것이고 예. 이제 남은 임명 그 동의안 그 시한까지 우리 당과 대통령실 조금 더 이 사안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서의 냉철한 판단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 그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강준욱 비서관의 이제 후임 역시 이제 보수 인사로 준비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요. 또 어떤 인사가 임명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국민의힘 이야기인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꼭 한 달 남았습니다. 8월 22일이니까요. 출마할 만한 이제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 빼고 이제 거의 다 한 것 같은데요. 지난 탄핵 국면에서는 이랬죠. 이 친탄 대 반탄 이런 구도였는데 이번에는 친길 대 반길 이렇게 나뉘었다는 이제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서 친길 뭐 길이 이제 전한길 씨 얘기인데 예,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국민의힘의 현상이 안 좋고 좀 어렵게 보이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한길 씨가 물론 이제 우파 보수의 어떤 빅스피커는 맞지만 그러나 전한길 씨를 기준으로 해서 친길, 반길로 이렇게 구분한 자체가 그러면 전한길 씨의 어떤 존재 자체가 당대표 선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지금 안철수 의원이 아마 처음으로 이제 친길계, 반길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굉장히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짠 자체가 당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할 뿐만 아니라 당을 어떻게 보면 이미지를 굉장히 좀 해하는 그런 이미지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특히 그렇게 된 게 결국 이제 전한길 씨가 이제 상대적으로 장동혁, 김문수 후보와 이제 성향이 비슷하고 지지하지 않을 거냐 이랬던 것 때문에 반대되는 안철수, 조경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좀 전한길 씨 입당조차도 지금 해서는 안 된다. 입당 이제 시켜서는 안 된다. 이미 입당하고 있지만 뭐 그런 어떤 생각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당이 지금 사실은 이제 개혁 혁신을 통해서 이재명 정권을 좀 합리적으로 견제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자중 질환에 빠져 있고 심지어 민주당이 공격하는 여러 가지 어떤 거구라든지 이런 어떤 프레임을 여과 없이 지금 당 내에서 그런 식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지금 당이 이제 위기에 빠져 있고 문제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하고 이번 전당대회 때는 좀 그런 어떤 잘못된 프레임에서 스스로가 지금 당이 지금 빠져들지 말고 빨리 좀 헤쳐 나오는 그런 어떤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친길, 반길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제 너무 전한길 씨의 이제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전한길 씨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같이 간다는 후보를 무조건 지지할 것이다. 라면서 이번 전당대회 때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예. 다행히 지금 출마할 자격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3개월 당비 납부해야 되는데 지금 그 자격은 안 된다는 6월 거잖아요. 5일 날 입당을 했죠. 예, 그래서 한 지금 2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전당대회 입장에서는. 근데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 전한길 씨를 엄청 띄워줬어요. 지난 그 탄핵, 비상계엄 그리고 뭐 부정선거 음모론 하면서 여러 집회를 할 때 결국에는 정광훈 목사파 그리고 전한길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이분들에게 의원들이 같이 집회에 참여하면서 나름 전한길의 존재감을 올려줬다. 그래서 당대표급으로 정말 국민들이 인식할 정도의 상당한 파워 능력을 갖고 있고 언론이든 아니면은 지지자들의 동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전당대회에 나오는 당
당대표 후보들이 네. 이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이런 네. 의원들도 계속 판을 깔아줘요. 거기에 전환기 씨가 와서 마이크를 잡아요. 그러면서 나 윤 어게인 할 거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극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전당대회 8월 22일까지 계속 전환기 씨의 존재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10만을 끌고 왔는지 안 끌고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렇지만 하나의 폭발력인 스피커가 국회의원 한 명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냉정하게 봤을 때 국민의힘은 여전히 탄핵의 바다를 못 넘었고 다시 윤석열, 김건희로 회귀하고 있는, 후퇴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질이 멸렬하게 보여질 것이다. 이것을 대항하는 뭐 반탄파이든 아니면은 반길파이든 이 분들이 얼마나 집결하고 독력해서 이를 걷어낼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세력이 매우 약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당분간은 이런 모습들이 계속 지지분하게 반복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예. 서울시당 윤리위가 이르면 이번 주에 이제 소집된다고 그럽니다. 전한길 씨의 최근 언행이 당헌 당규에 위배됐는가 그 여부를 이제 검토하기 위해서라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글쎄요. 일단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전한길 씨의 그런 발언들이 네. 뭐 당헌 당규에 어긋나는 것은 뭐 절대 없을 거라 봅니다. 전한길 씨의 주장이 좀 세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질서를 지향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자 하는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어떤 당헌 당규에는 저는 위배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오히려 지금 계엄을 옹호해서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발언으로 뭐 이야기가 계엄을 되거든요. 옹호했다는 자체가 예. 그 당의 어떤 해당 행위라고 직접적으로 또 연관하기는 좀 쉽지는 않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한길 씨의 어떤 그런 존재를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정당이 되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특히 우파 보수 진영으로부터 저는 상당히 더 고립될 수밖에 없을 거다. 국민의힘이요? 예, 왜냐하면 예. 지금 현재 여전히 국민의힘을 둘러싸고 있는 당 내외에는 많은 국민들께서 탄핵을 반대했던 그런 어떤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으시고 그런데 만약에 전한길 씨조차도 만약에 이제 입당을 했는데 출당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국민의힘을 더더구나 지지하지 않을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전한길 씨의 그런 어떤 존재를 우리가 너무 좀 지나치게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그런 것을 또 너무 또 거부할 필요도 없다. 아하. 그래서 예. 전한길 씨 정도도 포용을 못하는 그런 저는 정당이 과연 우파 보수 어떤 적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좀 생각을 들기 때문에 합리적인 평가를 한다면은 당연히 전한길 씨조차도 하나의 당헌의 불가한 그런 생각으로 당 내에서 자율적인 그런 정화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민의힘의 딜레마인 거예요. 결국에는 전한길 씨가 결국엔 비상계엄이나 탄핵, 원흉은 선관위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계속해서 이끌었거든요. 그런 면에서의 부적절함을 국민의힘에서는 잘라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것도 통합하고 포용하고 이것도 국민의힘 지지자의 목소리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전에 박근혜 탄핵 당시에 황교안 부정선거 음모론과 달랐던 거는 그 당시엔 그래도 이준석 당대표 오면서 부정선거론을 당에서 추출하고 그러면서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권을 다시 찬탈했던 것인데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마저도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딜레마가 계속되면서 소위 말하는 홍준표 전 시장이 말한 것처럼 위원정당 해산 그리고 국고 반납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외부에서의 그런 쇄신의 목소리가 거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단 홍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뭐 오늘 인요한 의원도 그랬고 다양한 목소리를 다 포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제 상당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요.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젯밤에 갑자기 입장문을 냈습니다. 어떤 얘기가 들어있었냐면요. 말도 안 되는 정치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하다. 그리고 정당한 명령을 따랐던 많은 군인과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오늘 특검은 뭐 이거 반박할
거리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짧게 좀 한번 들어보죠. 예, 저는 3대 특검이 굉장히 좀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 봅니다. 물론 뭐 진실은 밝혀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해병 특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목사님들인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라든지 그리고 국덕방송 이사장 김장한 목사의 사택이라든지 교회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관련된 많은 어떤 군 장성들 들어온 김영대 사령관 또 그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어떤 구속영장을 했는데 법원에서 영장 기각을 했습니다만은 많은 어떤 군 장성들도 지금 이제 수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지나치게 좀 언론에 노출되다 보니까 국가 어떤 안보라든지 그 군사 보안까지도 지금 노출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명령으로 인해서 정당하게 공직을 수행했던 이런 어떤 공무원들 특히 군인들이 고초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전부터도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느냐는 어떤 그런 어떤 이야기도 있었는데 오늘 특히 SNS에 그동안 생각했던 바를 밝히신 것 같고 이런 걸 통해서 본인 하나만으로 족하다. 더 이상 좀 이런 어떤 공직 수행자들에 대해서는 좀 이런 지나친 어떤 수사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SNS에서 뜻을 밝히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헌재라든가 이제 재판정이나 뭐 조사 과정에서는 이제 본인의 이런 개원 과정에서 이제 책임을 이제 부하 직원들한테 이제 떠넘기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랑 앞뒤가 안 맞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특히나 이제 시점을 가지고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죠. 문을 부수어서라도 예.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렇게 한 적 없다. 이런 증언들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똑똑히 본인의 책임을 지금 사령관들, 그때 현장에 출동했던 군인들한테 다 떠밀고 있구나. 그런 분들이 다 구속되고 수감돼갖고 지금 뭐 재판에 넘겨진 상황인데 그때는 정말 무책임한 대통령의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할 것인가. 결국에는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이 8월 6일로 이제는 선고가 됐기 때문에 예. 이제 어제 나 불렀죠. 하나로도 어제 날짜를 잡았죠. 나 하나로 족하다. 김건희는 건드리지 말아라. 결국에는 그 배우자에 대한 끝까지 집착과 사랑이라고 보이는데 이게 매우 이기적이고 국가를 이렇게까지 망쳐가면서도 결국에는 나 하나 살자고 이렇게 옥중에서 메시지 내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매우 분노하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죄를 받는 거에 대해서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 그러면 공감할 국민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된 첫날부터 700만 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몰렸습니다. 반응이 뜨거운 가운데 이 정부가 소비 쿠폰의 부정 사용과 또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자 수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접수가 시작된 첫날 자정까지 집계된 신청자만 698만 명, 전체 대상자의 13.8%에 달했습니다. 지급된 액수는 모두 1조 2,722억 원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89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인천, 경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신청자 대부분은 카드로 소비 쿠폰을 받았는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535만 명으로 77%에 달했고 지역사랑 상품권도 1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쿠폰 지급 첫 주인 이번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첫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들이 대상이었는데 이틀째에는 2와 7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하는 곳은 행안부 홈페이지가 아니라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소비 쿠폰 신청이 본격화됨에 따라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 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으로 현금화할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으며 앞으로의 보조금 지급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 판매 없이 거래를 가장하거나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받는 등 부정하게 이익을 취하는 판매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재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관련 검색어가 제한되고 게시물 삭제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안부는 각 지자체 부정유통신고센터 운영과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1억 명이 넘는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말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동해안에 가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토교통부는 휴가철 특별 교통 대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서울의 버스터미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대합실이 이용객들로 북적입니다. 오늘부터 속초로 놀러 가기로 했는데 이제 고속버스 타고 2박 3일 동안 호캉스 갔다 오기로 했어요. 한국교통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6.5%가 올여름 휴가를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발 예정일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를 꼽은 응답자가 20%에 육박해 가장 많았고, 휴가지로는 국내 여행이 78.8%, 해외여행이 21.2%로 나타났습니다. 8월 초에 여수 여행 계획하고 있고 고속버스랑 기차 이용할 계획입니다. 국내 여행지 중에는 동해안에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관측됐는데 선호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가장 많았고 이어 항공, 철도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17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휴가길을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합니다. 대책 기간 모두 1억 명 이상,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611만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고속도로는 휴가지 방향으로 다음 달 2일이 가장 막히고 기경 방향으로 다음 달 3일이 가장 붐빌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일반 국도 8개 구간을 개통하고 교통 혼잡 예상 구간을 219개 구간으로 확대합니다. 버스, 철도 등의 운행 횟수는 평소보다 4만 4천 회 이상 늘리고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교통정보 앱도 기능을 좀 강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고객 위치 기반으로 해서 교통정보를 제공한다든지 SOS 긴급전화도 이제 본인이 있는 위치를 베이스로 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이제 전달될 수 있도록. 아울러 승용차를 운전해 이동할 때는 교통질서를 준수하고 출발 전과 이동 중에도 교통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오는 25일 미국 재무장관 그리고 USTR 대표와 2+2 통상협상에 나섭니다. 구 부총리는 산업과 외교 등 모든 관계부처가 치밀한 계획을 짜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취임 이틀째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긴급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미국과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다음 달 1일로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대미 협상 대응 방향과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2+2 협상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8월 1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재무장관 또 미국의 USTR 해서 2+2로 25일 날 회의를 하는 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7월 패키지 추진에 합의한 지난 4월 말 회의 이후 석 달 만에 2+2 협의체가 재가동되는 겁니다. 지난 4월에는 산업부 장관이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구 부총리는 모든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국익과 실용 차원에서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총력 대응하겠다면서 마지막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 아주 촘촘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8월 1일 협상 시한의 연장 가능성에는 가서 협상을 해야 한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2 협상과는 별도로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이르면 이번 주 미국을 찾아 카운터파트격인 루비오 국무장관, 러트닉 상무장관과 접촉하며 미국을 설득할 예정입니다. 통상당국은 현재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관세와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관세를 면제받거나 최대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 분야에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과 쌀 수입 쿼터 확대 등 농산물과 디지털 분야에서 높은 압력을 받고 있어 전략 마련에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지난 4월부터 한국산 승용차에 대미 품목 관세 25%가 적용된 가운데 현대차 그룹의 미국 전기차 수출이 9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는 현대차와 기아가 올해 들어 5월까지 미국에 수출한 전기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줄어든 7천여 대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본격 전기차 판매에 나선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미국 현지 생산 공장이 본격 가동됐고 대미 품목 관세 여파와 함께 최근 미국 내 판매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폭우로 피해가 심각한 경남 산청은 나흘째 복구와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염특보 속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소방과 경찰 또 복구에 투입된 지원 인력이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당한 깊숙한 곳까지 토사가 가득 들어찼습니다. 중장비가 연신 움직이면서 흙더미와 쓰레기가 돼버린 가재 도구를 드러냅니다. 중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집 안쪽에 들어찬 진흙은 봉사활동에 나선 공무원들이 일일이 삽으로 정리합니다. 무더위에 지치기도 하지만 이재민 생활을 하는 주민들 생각에 힘을 냅니다. 어떻게 보면 절박한 심정이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지금 계신 곳이라 생각하고 복구에 임하고 있고 정말 힘들고 근데 터전을 잃으신 분들은 더 힘들지 않을까. 실종자 수색도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위로 뒤덮인 골짜기를 따라 또 하천을 줄지어 걸으며 꼼꼼히 살핍니다. 수색에는 500명 넘는 인원이 투입됐습니다. 문제는 찜통더위.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그늘 하나 없는 뙤약볕 아래 하천에서 일일이 바닥을 확인하며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폭염에 잠시 휴식을 취하기도 하지만 실종자 가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4일째 지금 저희들이 수색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경찰은 실종자 가족의 마음으로 지금 수색에 임하고 있습니다. 동원된 직원들 교대로 쉬어가면서 그렇게 지금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수마가 핥히고 간 산청. 무더위 속에서 비지땀을 흘리는 경찰과 소방, 또 봉사자들의 노력에 조금씩 예전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비는 그쳤지만 산사태까지 덮친 경기 가평군의 수해 여파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허탈한 마음인데요. 유서연 기자가 수해 피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건물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안에 있던 물건과 가구는 전부 토사에 묻혀버렸습니다. 산사태가 직격한 업체입니다. 폭우의 뒷산에서 나무와 흙이 쏟아져 내리면서 건물과 전봇대까지 쓰러졌습니다. 암투병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해 재기하려던 찰나 갑자기 닥친 위기가 야속하게만 느껴집니다. 허탈하죠. 모든 건 이제 꿈이 다 날아간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근데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건 이제 사람이 살았다는 거. 그거 하나 이제 위안이죠. 그거 하나. 인근 농장 피해도 극심합니다. 작물은 여기저기 꺾여 있고 크고 작은 돌덩이가 밭을 덮었습니다. 한때 우사와 집 안까지 비가 들이치면서 주인 부부는 빗물을 퍼내느라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물이 꽉 찼었죠. 동네 회관에서도 연락이 와가지고 그냥 막 피하라고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그래도 소가 있고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더라고 내 마음에. 커다란 자동차가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산사태가 인근 펜션과 캠핑장까지 덮친 겁니다. 여름 성수기지만 영업은 시도조차 못하게 됐습니다. 피해가 막 심한 거지, 막 심해. 여기는 단수가 되고 그래갖고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전기 나갔지 물 안 나오지. 경기 북부 지역을 핥히고 간 폭우는 주민들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호우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2%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호우 피해 소상공인 저리 대출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 점포가 있는 곳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원까지 늘어나고 금리는 1.4%로 더 낮아집니다. 정치권도 전국적인 수해 피해 복구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도 일제히 선거 일정은 잠시 멈추고 봉사활동에 전념하는 모습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책모자에 형광조끼를 입은 민주당 정청래 후보가 난장판이 된 수박밭 구석구석을 훑습니다. 이내 모퉁이가 깨지거나 색이 바랜 수박만 골라 솎아냅니다. 민심 청취도 틈틈이 피해 주민과 함께 옥수수를 뜯으며 담담하게 위로의 말도 건네봅니다. 물에 잠겼던 건물엔 청바지에 목장갑, 장화까지 완비한 박찬대 후보가 떴습니다. 플라스틱 삽으로 연신 흙탕물을 퍼올리고 차오른 물통을 힘껏 들어 건물 밖으로 나릅니다. 빗속에서 때우는 도시락 시간에도 주민말 하나하나를 수첩에 적으며 신속한 복구를 약속했습니다. 재난이 있는 그때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 함께 웃을 수 있는 승부처인 호남과 수도권까지 다음 달 2일 원샷 경선을 치르기로 하면서 당권 주자들이 수해 현장으로 달려간 건데 표심 잡기도 소홀하진 않았습니다. 두 후보 모두 계엄 옹호 논란에 휩싸인 강준욱 대통령실 비서관의 거취를 한 목소리로 압박하는가 하면 검찰 언론 사법개혁을 전광석화처럼 하겠다거나 특검 영장기각에 판사처벌법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내며 저마다의 선명성을 부각했습니다. 수해 복구에 동참한 건 국민의힘 당권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 출사표를 던진 김문수 후보는 충남 예산 피해 현장에서 일손을 도우며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난재해의 1번이 사람을 구조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1번. 그 다음에 재산. 윤석열 전 대통령 옥중 메시지엔 말을 아끼며 일단은 복구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일제히 수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지만 이 정치권의 진정성은 결국 신속한 피해 지원과 관련 입법에서 나타날 거란 평가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기획된 것 같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선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공직자 인사 검증 기준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는데 논란이 일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한 2020년 7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언론에 기고한 글입니다. 많은 이들이 증거도 없이 박 전 시장을 성범죄자로 몰아갔다며 피해자 변호사와 여성단체를 비판했습니다. 박 전 시장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해 기획된 사건처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최 처장이 취임하자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고위공직자라면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실을 인정한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며 잘못을 인정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최 처장은 그런 글을 썼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썼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과거 제 글로 상처를 받은 피해자분들께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최 처장은 지난달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차명 재산 의혹으로 낙마하자 문재인 정부 때 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을 잘못 만든 게 문제라는 취지로 주장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멍청한 기준으로 순진한 사람들만 고르다 보니 나라가 망했다고 비난했는데 야당은 인사처 수장 자격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불법 재산 증식, 탈세,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이거는 고위공직자들한테 아무 문제 없는 기준입니까? 이제 공직에 나온 이상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과 민간 기업에서 줄곧 인사 관리를 담당해온 최 처장은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공직을 수락했다며 분권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행정 민주화를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해 복구에 전념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이 당대표 후보 TV 토론이 오는 27일로 미뤄졌습니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임호선 부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내일 JTBC에서 예정된 토론을 취소하고 이번 주 일요일 저녁 8시 10분부터 KBS에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는 29일 MBC에서 예정된 토론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보수 논객으로 꼽히는 조갑재 대표가 만나 정치 혁신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안 의원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 저녁 조 대표와 만나 극단주의와 결별 없이는 나라의 미래도 없다며 보수가 다시 국민의 관심을 얻으려면 극단주의와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안 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개혁화 혁신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가 쓴 선거 비용이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가 535억 원으로 돈을 가장 많이 썼고 후원금 모금액도 1위였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7개 정당 후보자가 선거 비용으로 사용한 돈은 모두 1,033억 3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535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국민의힘이 449억여 원, 개혁신당은 5% 수준인 28억여 원 순이었습니다. 589억 원인 이번 선거비용 제한액과 비교하면 민주당은 90% 넘게 사용했고 국민의힘은 76% 수준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돈을 많이 쓴 순서대로 득표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는 후원금 모금에서도 단연 앞섰는데 2위는 권영국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가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후원금은 중도 사퇴한 무소속 황교안 후보와 비슷한 4등으로 저조했는데 후보자 교체 파동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유효 투표수의 15% 이상을 얻으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걱정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때 윤석열 당시 후보가 TV 토론에서 했던 이 발언입니다.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 오히려 손해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것도 2010년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손해를 봤다고 말한 건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된 상황입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이 관련한 공직선거법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만약 이 발언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다면 당시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400억 원을 환수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대통령실이 재난 대응 심각 단계에서 재난방송 컨트롤 타워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휴가는 부적절하다며 이진숙 위원장의 여름 휴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이 제출한 여름 휴가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였다며 휴가를 신청한 18일도 지금도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강훈식 비서실장 선에서 반려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가 재난 상황에서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분들은 대통령실에 재가가 필요한 경우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합동참모본부에 반대해도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 관계자는 처음부터 이를 반대했지만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중대 성명으로 남한의 무인기 침투 사실을 공개한 지 일주일여 만인 지난해 10월 19일 남한 무인기 침투의 결정적 증거라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무인기가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모습과 기체를 땅에 내려 여러 방향에서 찍은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한국 군부 깡패들의 중대 주권 침해 도발 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정되었다고 국방성 대변인이 하지만 초기부터 우리 군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없고요. 계엄 이후 여러 증언과 특검 수사 과정에서 무인기를 보낸 정황은 사실로 확인됐고 이 과정에서 외환과 북풍 의혹 등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로 무인기를 보냈지만 이때는 계엄 전으로 외환과 북풍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의 지시를 처음부터 반대했지만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며 북한의 공개 이후엔 평양이 아닌 남포로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또 드론 사령부와 합참, 국방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보고 체계가 진행됐는데 비밀 유지 때문에 실무자는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확인해 줄 수 없다던 군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면서 각종 의혹에 휩싸였던 이번 사건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이번 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합니다. 특검은 오는 25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일부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과 단수를 지시받고 이를 실행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팀이 잇따라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주요 인물들이 도주하거나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사가 줄줄이 미뤄지면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거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김건희 여사를 잇는 연결고리로 의심받는 이종옥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특검의 2차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특검은 다음 날로 다시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 전 대표 측은 변호인 휴가를 이유로 다음 주에 출석하겠다고 맞서다 결국 특검의 요구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돼 특검이 17일 출석을 통보했던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에 대한 조사는 해외 일정을 이유로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조 부회장 측은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특검은 조 부회장 측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HS 효성 조현상 부회장은 오늘까지도 특검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으며 신속히 귀국 및 출석 일자를 밝히고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이른바 명태균 의혹 핵심 인물들도 조사를 미루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특검은 명태균 씨에게 다음 주 월요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지만 명 씨는 날짜를 미뤄달라며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도 특검이 통보한 날짜에 출석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소환 불응을 넘어 특검의 수사를 피해 도주한 피의자 역시 골칫거립니다. 특검은 구속 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에 대해 유효기간이 만료된 구인영장을 반환하고 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쫓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최장 150일로 정해진 수사기간, 특검법에 명시된 16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도주와 소환 불응으로 버티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팀이 청탁성 선물로 의심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구매 영수증을 통일교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이 영수증을 확보한 목걸이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청탁을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알려진 물건입니다. 이에 대해 통일교 측은 특검이 지난 18일 압수수색하기 이전 특검팀에 자발적으로 제출한 영수증이라며 통일교 자금으로 구매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후 2시쯤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 임 전 사단장 계정 이메일과 관련 자료를 압수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 현장에 참석한 뒤 게시글을 올려 이메일 계정에 보관된 주소록은 압수됐지만 압수 대상 기간 교환한 이메일은 없어 실제로 압수된 이메일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최상병 사건 관련 구명 로비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임성근 전 사단장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구명을 부탁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특검이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참고인임에도 국회 본청과 주거지, 차량까지 압수수색한 건 전형적인 망신주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른바 VIP 경로설 당일 윤 전 대통령, 김장한 목사 등과 통화한 걸 두곤 2년 전 일이라 기억나지 않지만 통화했더라도 임 전 사단장 구명에 대해 대화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지원금 살포 경쟁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단통법이 오늘 11년 만에 전면 폐지됐습니다.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이 사라지는 만큼 이용자 혜택이 기대되지만 시장 혼란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휴대전화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많아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은 이통사 공시 지원금의 15%를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서 유통망에 따라 자유로운 가격 경쟁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가격보다 지원금이 더 많은 이른바 마이너스 폰이나 현금 일부를 되돌려주는 페이백 형태의 판매도 허용됩니다. 하지만 제각각인 추가 지원금 정보에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는 건 문제로 꼽힙니다.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일부 매장 정보는 온라인을 통해 암암리에 공유돼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더 비싸게 휴대전화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낮은 통신비를 부담하고 공시지원금이 일부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좀 평등하게 가자라는 취지의 단통법 도입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해킹 사태와 위약금 면제로 업계 1위인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흔들린 만큼 조만간 파격적인 보조금 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보조금 경쟁 과정에서 과도한 요금제나 부가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등 부정행위가 일어나는지 점검할 방침입니다. 매주 이통 3사와 함께 TF를 구성해서 점검 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이용자 차별과 허위가장 광고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직접 모니터링을 해서 법 위반 시 엄정 제재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용자 차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정보의 비대칭 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는 만큼 시장 혼란에 대비한 후속 입법 논의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토부가 내일부터 총 중량 3.5톤을 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최고 제한 속도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화물차 운전자의 주행 속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안전 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까지 공단 14개 지역본부와 17개 운행 기록 장치 점검센터 등을 통해 최고 제한 속도 스티커 6,000개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충남 서천에서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이지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주도 면밀하고 잔혹한 범행이었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이상곤 기자입니다.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34살 이지연. 지적장애가 있는 이 씨는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당해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줄곧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왔습니다. 너무 인생이 너무 답답하고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다 막혀버리니까 아무 생각 없었어요. 1심 법원은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어 유족도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목적이나 동기 없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다수의 사람에게 큰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측이 지적장애를 이유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 내내 이 씨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범행 과정에서 주도 면밀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엄벌을 탄원해온 유족은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라는 것이 아쉽고 사형을 받아야 무기징역이라도 할 텐데 무기징역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조력을 받으면서 감형되거나 해서 언젠가는 나올 텐데. 검찰은 판결문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는데 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갑자기 도주했습니다. 추격 끝에 경찰에 잡힌 이 20대 운전자는 알고 보니 면허 정지 수준인 것도 모자라 무면허 운전이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에 정차한 차로 경찰관들이 다가갑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 여유롭게 담배를 물고 경찰 지시에 순순히 따르는가 싶더니 슬금슬금 멀어집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단횡단 방지용 중앙분리대를 넘어 차들을 헤치고 도주하고 깜짝 놀란 경찰이 다급하게 추격합니다. 이 남성, 결국 얼마 도망가지도 못하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한 100m도 못 가서 잡혔더라고요. 거기서 또 위험천만하게 본인도 다칠 수도 있지만 또 경찰관도 쫓아오면 경찰관님 다칠 수 있는 거잖아요. 검거된 20대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고 심지어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남성을 일단 귀가 조치한 경찰은 추후 다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2명이 수갑을 찬 남성의 양옆에 서서 팔 한쪽씩 팔짱을 낀 채 체포합니다. 당근마켓에 허위 매물을 올리는 방식으로 신종 부동산 사기를 벌인 30대 남성 A씨가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하자는 연락이 오면 비밀번호를 알려줘 집을 직접 확인시켜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집주인의 주민등록증까지 위조해가며 피해자들을 속인 뒤 전자계약 플랫폼으로 계약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51명으로부터 3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시세보다 많이 싼 부동산 매물이나 부동산 소유주와 계약금 입금 계좌의 이름이 다른 경우는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신경호 강원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은 무려 2년 넘게 이어졌는데 오는 9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경호 강원교육감. 재작년 검찰이 기소했고 2년 넘는 시간 동안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신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사조직을 만들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고 교사와 건설업자 등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0번이 넘는 재판이 이어졌지만 뇌물수수와 관련된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 여부를 다투며 재판은 지연을 거듭했습니다. 마침내 이뤄진 결심 공판. 그동안 충분히 소명을 다 했고 재판장과 재판장의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검찰은 신 교육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500여만 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 교육감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매관매직으로 공정성을 무너뜨렸고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교육감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진행된 수사인 만큼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강원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 씨에 대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수사하던 중 추가 혐의를 확인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녹음 파일을 확보한 별건 수사에 해당해 위법이라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위를 상실합니다. 검찰의 구형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는 선거 전 사조직 구성, 대가성 자금 수수 정황 등 신교육감을 둘러싼 혐의가 법적 책임의 영역에 명확하게 속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강원교육청 전 대변인 이 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거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3명에게는 징역 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년 넘게 이어진 재판, 신경호 강원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9월 18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연기되면서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형사재판 5건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열린 이 대통령 등에 대한 대북 송금 재판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기일을 추후 다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어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독자 1,000만 명이 넘는 유튜버 찌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 이준희 씨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2023년 2월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찌양을 협박해 5,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전철 안에서 휴대용 배터리로 스마트폰을 충전하다 불이 나는 등 휴대용 배터리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7, 8월에 집중되는 걸로 나타났는데 폭염 속 휴대용 배터리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전철이 문이 열린 상태로 레일 위에 멈춰서 있습니다. 열차 바닥에는 승객의 것으로 보이는 가방이 불에 탄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지난 20일 저녁 시노쿠보역과 신주쿠역 구간을 지나던 JR 야마노테선 열차 내에서 30대 승객이 휴대용 배터리로 스마트폰을 충전하던 중 갑자기 배터리에서 연기와 함께 불길이 일었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급히 소화기를 뿌렸지만 배터리 주인 등 5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일본의 최근 폭염이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주변 기온이 상승하면서 이 같은 배터리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도 나고야시에 있는 지하철 승강장에서는 승객 배낭 안에 있던 모바일 배터리에서 불이 났습니다. ベンチで座ってて横にバッグを置いてたんですけど、そしたら急に音と同時に爆発して気づいたら火も上がってて 실제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관련 사고는 1,860건으로 특히 7월과 8월은 200건 이상 집중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リチウムイオン電池はご存知の通り有機溶剤というものが入ってまして、40度ぐらいの引火点と言われてますので、周囲の気温が高くなる7月8月頃は火災が多くなる。 리튬이온 전지를 활용한 휴대용 배터리는 강한 충격에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비교적 서늘한 곳으로 알려진 홋카이도 일부 지역이 39도까지 치솟는 등 일본 열도 곳곳이 35도를 계속 넘나들고 있어 폭염 속 휴대용 배터리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립니다. 사제 총기를 이용해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의 집에 폭발물을 설치한 혐의 등을 받는 60대 조모 씨가 구속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살인과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 등을 받는 조 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씨는 그젯밤 9시 반쯤 인천 송도에 있는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들이 가슴과 복부에 입은 총상 때문에 장기 손상으로 숨졌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조 씨는 또 당일 서울 도봉구 자택에 신노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등 폭발물 15개를 설치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터지게끔 설정해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프로야구 선두를 달리는 한화가 두산을 꺾고 올 시즌 2번째 10연승을 달성했습니다. KBO에서 한 시즌에 10연승을 2번 달성한 건 1985년 삼성 이후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시창 기자입니다. 한화의 4번 타자 노시환이 힘껏 친 공이 중견수 뒤 담장을 넘어갑니다. 자신의 시즌 19홈런이자 기선을 제압하는 선제 솔로포. 경기 초반 홈런이 나왔지만 팽팽한 투수전이 이어졌습니다. 한화 선발로 나선 문동주는 6이닝 동안 안타 2개만 내주고 무실점으로 두산 타선을 잠재웠습니다.
삼진도 자신의 한 경기 최다인 9개나 잡으며 7이닝 1실점을 기록하고 마운드를 내려간 두산 선발 잭 로그의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한화는 9회 초 심우준이 솔로 홈런을 터뜨리며 마지막 공격에서 한 점 추격에 그친 두산을 따돌리고 승리를 챙겼습니다. 지난 4일 키움전부터 이어진 10연승. 무서운 기세로 6연승을 달리며 전반기를 마친 뒤 후반기 시작과 함께 4연승을 거뒀습니다.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 달성한 12연승에 이어 올 시즌 두 번째 10연승입니다. 한 시즌에 두 번 10연승을 달성한 건 1985년 삼성 이후 40년 만에 나온 KBO 두 번째 대기록입니다. 앞으로 또 10연승 넘어서 더 많은 연승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1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원에서 KT는 고용표의 7이닝 무실점 호투를 앞세워 NC의 시원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괴물 신인 안현민은 2점 홈런을 쏘아올리며 정구단 상대 홈런을 달성했습니다. 광주에서 LG는 기아와 경기 막판 난타전을 주고받은 끝에 9대7로 역전승을 거뒀고, 키움은 갈 길 바쁜 롯데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삼성은 SSG의 추격을 뿌리치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야구 체크스윙 비디오 판독이 다음 달 19일부터 전격 도입됩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내년에 도입 예정이었던 체크스윙 비디오 판독을 판정의 정확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올 시즌부터 일찍이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체크스윙은 타자가 배트를 휘두르다 말고 중간에 멈춘 스윙 동작인데, 배트가 홈플레이트를 통과했는지 등의 기준을 두고 심판이 판단해 왔습니다. 토트넘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시즌 첫 경기 이후 손흥민이 팀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녹슬어 보였다는 혹평도 있었는데, 다음 달 초 아시아 투어 이후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대건 기자입니다. 토트넘의 프리시즌 첫 경기인 레딩전에서 손흥민 경기력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이전과 다른 어색한 몸동작이 노출되었고, 다른 선수들의 패스가 오지 않은 장면도 눈에 띄었습니다. 기록으로도 증명됐습니다. 후반 45분을 뛴 손흥민의 유효 슈팅은 0개이고 드리블과 크로스 성공률도 0%였습니다. 영국 현지에서 혹평이 줄을 잇습니다. 볼터치가 매우 녹슬어 보였다거나 전체적으로 뒤처진다는 내용에 이번 경기 이후 잔류 가능성이 더 불확실해졌다는 전망도 따릅니다. 이미 최근 영입한 쿠두스와 토트넘 유망주 무어, 그리고 텔과 오드베르 등 토트넘 측면 자원이 풍부한 상태입니다. 토트넘 새 사령탑인 프랭크 감독도 손흥민 거취와 관련해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My expectation is that all the players are here, and they're training well. That's what I'm focusing on, and they again very impressed by them. 손흥민은 일단 팀과 함께 아시아 투어에 나섭니다. 이달 말 홍콩에서 아스널과 다음 달 초에는 뉴캐슬과 대형 마케팅 경기를 펼칩니다. 이 일정을 마치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면 손흥민의 거취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원더골로 서울의 울산 징크스를 날려버린 린가드가 프로축구 K리그1 22라운드 최고의 선수로 뽑혔습니다. 린가드는 지난 20일 울산과의 홈경기에서 그림 같은 발리슛으로 결승골을 터뜨리며 서울의 1대0 승리를 안겼습니다. 22라운드 베스트 매치는 포항과 전북 경기가 뽑혔고, 이 경기에서 역전승을 거둔 선두 전북은 22라운드 베스트 팀에 선정됐습니다. 배드민턴 서승재, 김원호조가 남자 복식 세계 랭킹 1위로 올라섰습니다. 한국 남자 복식조가 이 부문 1위에 오른 건 2016년 11월 이용대 유연성조 이후 약 9년 만입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세계 배드민턴 연맹 남자 복식 세계 랭킹에서 합계 96,805점을 기록하며 지난주 3위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밤사이에도 서울 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내일 낮에는 서울 33도, 대전 34도, 광주 35도, 대구 35도까지 오르는 등 날이 더 더워지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고 틈틈이 휴식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대체로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다만 강원과 충북 북부, 경북 북동부에는 한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위의 기세가 점점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